토양 하나의 토양 안에 이런 큰 공간을 만드는 모래 성분과 작은 공간을 만들고 있는 그 진흙 성분이 같이 섞여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진흙 성분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진흙에다 모래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 같이 되잖아요. 모래가 들어갔다고 해서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그 공간을 진흙이 메꿔버리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통기성을 유지해주는, 모래와 모래 입자 사이에 생기는 통기성이 전혀 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동시에 작은 공간과 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양 구조가, 이 들어보셨나요? 입당 구조라고? 때알 구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때알 구조라고 해서 작은 입자들이 쭉, 여기 보시면 작은 토양 입자들이 쭉 모여서 큰 입자를 만들고, 그 큰 입자들이 다시 모여서 더 큰 입자를 만드는 계층 구조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입자들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생겨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는 물들이 다 맺히겠죠. 큰 입자와 큰 입자 사이에는 어떻게? 물이 많을 때는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쭉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큰 공간과 작은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입당 구조, 때알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토양에서는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성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토양 안에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그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와 재료가 되는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퇴비예요. 과거에 우리들이 꾸준히 사용해왔던 퇴비입니다. 그 퇴비들이 공급이 되면 미생물들이 그 퇴비를 먹고 분비물을 내고, 그 분비물들이 이용이 돼서 이런 구조물들이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미생물들에 의한 이런 구조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채소나 꽃과 같이 매년 갈아엎고 이렇게 로타리를 친다고 하죠.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에는 매년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토양 물리성을 갖다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20-3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과소는 어떤가요? 뿌리가 1m까지 내려가요. 최소한 1m까지 뻗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파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쪽 구조물을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계에 맡겨서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깨게, 지렁이가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흙덩이를 깨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지고, 그 안에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다시 엉기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줘야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진흙하고 모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배수성, 통기성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물이 잘 빠지는 진흙이 많은 토양에다가 물이 잘 빠지는 모래를 섞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섞어줘야 될까요? 거기다가 자갈도 자갈, 진흙에다 자갈 갖다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갈에 진흙에 퍽 박혀가지고 똑같겠죠? 아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퇴비예요. 썩은 퇴비도 되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진흙과 진흙 사이에 박혀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조물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뭔가요? 자체로 스스로가 뭔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풀 같은 걸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풀들이 들어가면 그 풀들을 통해서 섞여서 공기가 유지가 되고, 그것이 미생물에서 먹게 되면 점점 그 진흙 성분하고 섞이면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런 물리적 구조, 때알 구조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서서히 미세하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흙 성분이 너무 많아서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면 갖다 모래를 섞을 것이 아니라 그런 퇴비나 이런 것들을 섞어주시든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공기가 통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자, 그럼 물리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화학적 특성. 아까 보호비력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와 상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게 이제 토양 반응하고 양이온 시환 용량이라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양 반응이 뭔지 아시죠? 토양 산성도 들어보셨죠? 예. 자, 토양 산성도라고 해서 토양 수용액이죠. 사실은 토양 입자는 산성도를 잴 수가 없어요. 토양 입자, 토양 속에 있는 물의 산성도예요. 그래서 토양 산성도를 측정할 때는 토양을 떠서 거기다 물을 부어서 측정합니다. 그 토양 특성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런 토양 산성도라는 게 보면 각 장마다 그 좋아하는 토양 산성도가 있잖아요. 그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알아도 돼요. 약산성에서 중성까지 토양이 대부분의 작물들에 다 맞아요. 범위가 넓은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감귤부터 시작해서 뭐 무화과까지 쭉 했는데 최적 범위 해가지고 5.5에서 뭐 6점 얼마 이런 식으로 이 범위가 있어요. 중성에서 조금 넘어가는 이 토양산도 이 수치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토양산성도 있을 때 우리 산성, 알칼리성 얘기하죠. 그럴 때 그 수치가 7이 중성이에요. 그래서 7에서 6, 5, 4, 3 이렇게 내려가면 뭐죠? 산성이에요. 그래서 8, 9, 10 그러면 알칼리성이에요. 7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지면 산성, 커지면은 알칼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약산성에서 중성까지 해서 작물들이 대부분 잘 자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식물들은 이런 약산성에서 중성 토양에서 잘 자랄까요? 역시 산성도를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토양 속에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토양 산성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산성도에서 여기 나와 있는 NPK, CAM 이거 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 성분들이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를 표시하는 그림이에요.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잘 흡수가 되고 폭이 좁아지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질소, 우리가 말한 질소를 보면 이쪽에서 6, 7에서는 정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되다가 산성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좀 좁아지잖아요. 산성 쪽으로 가면 질소 성분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요 밑에 내려와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여러분 많이 아시는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성 쪽으로 가니까 좁아지잖아요. 결국은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알칼리 쪽으로 가볼까요? 굉장히 넓어졌죠. 과하게 흡수가 됐다. 지나치게 많이. 자, 반대로 철이나 망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산성으로 가니까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어 있죠. 반대로 알칼리 쪽으로 가니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즉, 각 성분마다 산성도에 따라서 흡수가 잘 되기도 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패턴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양 산성도가 이쪽에 있던지 이쪽에 있으면 어떤 성분은 많이 흡수되고 어떤 성분은 잘 흡수가 안 돼 버리는 일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분은 모자라고 어떤 성분은 지나치게도 많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중간값인 이 정도 수준에서 오게 되면 대부분의 성분들이 적당하게 다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작물들은 요 범위 안에서 잘 자라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산성도, 강산성이나 이런 쪽에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강산성 이쪽에 와 있어요. 이쪽에. 여기 와서 생육이 좋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 중성
쪽에 오게 되면 생육이 안 되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쪽에 있다. 자, 제가 각 산성도에서 그 양분이 흡수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요. 각 산성도에서 이걸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중성 상태에서는 적당하게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상으로 가게 되면 식물 뿌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균형을 맞춥니다. 모든 게 이제 그 주고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산성 쪽으로 가게 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물에 녹아 있다가 그 용액이 산성으로 가게 되면 식물 뿌리가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뿌리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형태로 돼. 여기에 100이라는 칼슘이 있더라도 그 중에 90이 식물 뿌리가 먹을 수 없는 형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루미 10개는 호리병에 들어있는데 90개는 접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쪽 오면 50개 정도씩 호리병에 50개, 접시에 50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오면 전부 호리병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저 산성도라는 의미는 그 산성도에서 각 성분들이 식물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많이 존재하느냐, 적게 존재하느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양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토양 속에 아무리 많은 양분이 있어도 뿌리가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토양 속에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먹을 수 없는 형태로 있으면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토양 산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산성도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는 두 걸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요 빨간색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 저장고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저장고에 토양이 양분, 우리가 주는 비료 성분으로 주고 있는 양분들, 특히 양이온을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이온들을 얼마만큼이나 저장할 수,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을 표시하는 게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토양에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여기 점토 함량과 유기물이 함량이 많은 것이 더 많이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모래와 같은 토양은 저 양이온 치환 용량이 극단적으로 적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모래에다가 양분을 딱 주더라도 만약에 물에 녹으면 그냥 전부 씻겨 내려가 버려요. 저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점토질 함량과 유기물 함량이 많은 토양에는 그 양분이 녹아 있더라도 전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토양 입자에는 이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고 있는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끌려가서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으냐가 바로 양이온 치환 용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이 공급해주는 요 비료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모래땅 같은 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 표면에 마이너스 전기를 많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퇴비를 주는 거예요. 토양에 퇴비를 공급해주면 그 퇴비가 분해가 되면서 그 분해된 잘라져 나간 끄트머리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부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양과 같이 섞여서 팔을 뻗듯이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양분들이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